안녕하세요. 오늘은 신경과 전문의 올리버 섹스의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를 살펴볼까 합니다. 워낙 잘 알려져 있는 책인데 오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여러 신경증, 정신질환 환자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보면요. 모자를 쓰려고 할 때 자기 아내의 머리를 움켜쥐고 자신의 머리에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모양입니다. 그는 정육면체도 알아보고 12면체도 알아보고 또 만화책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알아보기도 하였습니다. 즉 패턴적이거나 정형적인 특징이 있는 경우 그것들을 알아볼 수는 있었는데 크게 특징이 없는 얼굴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시회에 내걸 정도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집에서 소장하고 있었는데 초기부터 최근에 이르는 과정까지 모든 그림들을 소유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저자가 그의 집을 방문해서 그 그림들을 보아하니 그림체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품 초기에는 생생하고 사실적인 그림들을 그렸다면 최근으로 올수록 사실성이 떨어지는 추상적인 작품을 그려내는 것이 저자의 눈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것이 화풍의 변화라기보다는 그의 뇌에 생긴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책의 설명대로라면 그의 시각 피질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아마도 이 문제가 그가 사실적인 정보들, 개별 정보들을 취급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더불어 느끼고 판단하는 능력도 감소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의 의식에는 연속성이 끊겼습니다. 그가 옷을 입거나 밥을 먹을 때 누군가 방해를 하면 그의 행동은 흐름이 끊기면서 허둥지둥거리게 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원래 이 사람이 성악가이자 음악 교사였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주변에 음악이 흐르면 그 음악의 리듬을 맞춰서 실생활을 좀 더 잘 꾸려갈 수는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에델만의 이론이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저 오쏘의 의견이고 의학적, 신경과학적 전문성이 보장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한번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본다 정도입니다. 에델만의 이론에서는 과거의 가치범주 기억과 현재의 지각범주화의 재입력에 의해서 1차적 의식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가치범주 기억보다는 좀 더 앞단에 지각범주화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의 지각범주화 과정에서 이 사람은 시각 피질에 문제가 있으니까 시각을 이용한 범주화 능력이라던가 사실 판단 능력은 굉장히 떨어지지만 아직 청각은 살아있으므로 청각에 의한 지각 범주화 과정은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과거의 정보들,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의식에 파지되고 있는 정보들이 있으면 또 연속적 의식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음악의 리듬에 의지하여 이러한 연속적 의식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는 고유 수용 감각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나의 팔이 어느 위치쯤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번에 나오는 여성은 쓸개 제거 수술을 전후로 해서 이 고유 수용 감각을 잃어버린 여성입니다. 그녀의 몸은 흐느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마루엽의 손상으로 인한 것인 듯합니다. 사실 고유 수용 감각은 배경으로 깔리는 감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감각의 배경에서 신경계의 아주 뛰어난 능력에 의해서 조율되고 있는 것이 이 고유 수용 감각입니다. 이 마루엽 손상으로 고유 수용 감각을 잃어버린 그녀는 대신 시각을 통해서 의식적으로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럭저럭 몸을 제어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 수용 감각이 사라짐으로써 그녀는 존재한다는 감각, 현실에 대한 감각 또한 상당수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프로이트가 말한 대로 자아의 토대는 육체적인 것에 존재하고 존재한다는 느낌이 사라진 그녀는 정체성이 흔들리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다마지오의 이론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마지오는 의식이나 마음을 이미지들의 흐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의 원천을 크게 세 가지로 뽑습니다. 하나는 외부 세계에 대한 감각 정보, 또 하나는 신체의 항상성에 대한 내부 상태 이미지, 세 번째는 몸에 대한 이미지를 뽑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례에서는 이 세 번째 몸에 대한 이미지가 망가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미지의 결핍은 자기의 단일한 관점을 갖는데 실패하게 만듭니다. 자기 관점을 만들어내기 위한 또 다른 축인 기억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들을 알아볼 수는 있었지만 시시때때로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이 사라져서 자기의 관점도 또렷하게 갖지 못하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아마 본인도 잘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듣는 사람들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쏘가 덧붙이는 내용들은 전문성 없이 그동안 살펴봤던 신경과학 이론들을 한번 떠올려 본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윌리엄 톰슨이라는 사람의 사례입니다. 이 사람은 기억을 저장하지 못하는 코르사코프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저자인 의사를 만나서도 5분 동안 저자를 다른 사람 10명과 혼동하였습니다. 그는 말하자면 기억이
끝이 없는 존재, 따라서 순간만을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코르사코프 증후군 환자인 지미 G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의식의 특질을 연속성에서 찾는다면 이들의 의식은 이러한 연속성이 깨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뇌의 기능은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이야기들을 창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서사는 나로서 존재하기 위한 기반이 되어주기 때문에 기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서사를 만들어낼 수 없고 또 나의 정체성도 올바르게 갖고 가기는 힘듭니다. 고차 이론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현재에 대한 정보는 작업 기억으로 들어가서 여러 시점의 정보들과 만나 시간적으로 확장되며 의식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여간 이 1차 의식에 관한 의식이 가능해야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의식이 되는 것이죠. 아마도 코르사코프 증후군 환자들의 뇌에서는 아주 단기적인 기억들이 일부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또 환자들마다 증세가 다를 수도 있고요. 하여간 2차적 반성적 의식이 작동해야 하는데 그것에 기반이 되는 기억이 흔들리고 있어서 아무렇게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쯤에서 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휴은 이렇게 썼다. 감히 말하자면 우리는 무수하고 잡다한 감각의 집적 혹은 집합체에 불과하다. 그러한 감각은 믿기 어려운 속도로 차례차례 이어지고 움직이고 변화하고 흘러간다. 그리고 이러한 철학자 휴메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저자의 관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정상적인 인간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말이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자기 자신의 지각을 파악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인간은 그저 계속해서 변화하기만 하는 감각의 집합체가 아니라 지속적인 개체 혹은 자아에 의해 통일을 유지하는 확고한 존재이다. 그래서 이 감각의 다발 혹은 묶음 정도로 보는 이 철학자 휴메 반대에서 저자는 인간의 의식과 정체성을 일종의 통합성 또는 메타적 능력에서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노 부인의 일화인데요.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뇌에서 라디오가 틀어진 것처럼 음악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녀가 과거에 들었던 음악들이 머릿속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는데요. 이는 관자엽에 생긴 혈전 때문에 발작이 일어났고 또 이 부위가 자극되면 회상 혹은 환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이 노부인에게도 발생을 한 것이죠. 잭슨이 60년 전에 발표한 것이 이 실험으로서 뒷받침되었다. 그는 이 상태의 특징인 의식의 중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는 의기생적이라고 부르는 상태에 가까운 의식이다. 또 하나는 약간 잔존하고 있는 정상적인 의식이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기 때문에 의식의 중복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정신의 격보입니다. 내가 진료한 2명의 환자도 바로 이와 똑같았다. M 부인은 귀청을 찢는 듯한 이스터 퍼레이드와 그것보다 음은 작지만 더욱 깊이가 있는 굿나이트 스위트 지저스가 들리는 몽환 상태에서 내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며 나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저는 이 구절을 읽고 나서 참으로 우리의 뇌라는 것이 연결성에 기반하는구나. 뇌의 여러 부위들이 생겨나고 연결되면서 고차원의 의식이 발생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좀 더 생생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뇌에는 끊임없이 음악이 흘러나오는 환각 상태가 진행이 되면서 또 저자를 고요히 응시하는 정상적인 눈, 이 두 가지 상태가 가능한 것이 인간의 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추상화되지 않은, 통합되지 않은 개별적인 경험들이 더 소중할 수 있다고 보는 듯 합니다. 기능적으로 봤을 때 전자의 것이 좀 더 고차원적이고 진화된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겠지만 저자는 꼭 그렇게만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이 책을 특별하게 만들고 또 감동적이게 만드는 포인트인 듯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경학자들은 구체성, 구체적인 사상을 열등하고 고려할 가치가 없고 통일성이 결여되었고 태보적인 것으로 관주한다. 따라서 체계와 조직화에 관한 한 당대 제1인자로 불렸던 쿠르트 골드슈타인 등은 인간의 정신의 추상화와 분류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일단 뇌에 손상을 입으면 인간은 고상한 영역으로부터 인간적이라고조차 말할 수 없는 차원 낮은 구체성의 수렁으로 내동댕이 쳐진다고 생각했다. 만일 인간이 추상적, 범주적인 태도 혹은 명제적인 사고력을 잃으면 도리 없이 인간 이하의 존재가 되며 중요성도 없고 관심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정반대라고 생각한다. 구체성이야말로 기본이다. 현실을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것으로 개인적이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구체성이다. 관련해서 마지막 에피소드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오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에피소드입니다. 바로 자폐증을 가진 예술가 호세의 사례인데요. 옆에 송어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대로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더니
그림이 오른쪽과 같은 그림을 호세가 그렸습니다. 저자가 보기에 이 그림은 생동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개성 넘치는 그림입니다. 특히 표정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더라도 포인트를 잘 잡았다는 느낌이 들죠. 호세의 뇌에서 뭔가 정상적인, 아니 보통보다는 탁월한 뭔가가 작동하고 있다는 직관이 생깁니다. 저자가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호세를 다시 만나서 그때의 그림을 다시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억에만 의존하여 이와 같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콧구멍이 달린 좀 더 인간적인 송어의 모습이 보입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그림에 작은 물고기 친구도 그렸고요. 더불어 파도가 치는 수면도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독자로서 궁금한 점인데요. 이 자폐증이라는 것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고립적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책의 설명이 있는데 또 이 그림에서는 상호작용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동료 물고기 그리고 물고기가 살고 있는 파도치는 물, 그 관계성을 표현했다면 그 관계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될 터인데 그들의 삶에 있어서 고립적인 부분도 존재를 하고 연결적인 것을 이해하는 부분도 존재를 한다면 이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현대의학이 풀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그림을 저자는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에는 내 지시가 아니라 호세 자신의 내면에서 생겨난 충동이 나타나 있다는 사실이었다. 새로운 요소, 살아있는 상호작용을 집어넣고자 하는 충동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자폐증 환자들이 상상이나 풍자 혹은 예술과 관계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책에서 묘사가 되고 있는 이 친구는 일반적으로 지능이 떨어진다 혹은 추상적 사고를 전개하지 못한다고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그는 충분히 예술성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차적 사고 능력, 추상화 능력 이전에 현재를 살아가는 능력 혹은 구체적 사실들을 대하는 능력은 또한 인간마다 천차만별일 수 있겠구나. 즉 고차적 추상화 능력은 발전하였어도 오히려 구체적 사실에 둔감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구체적 사실들에 대해서 예술성을 발휘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일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리버 섹스의 책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를 살펴봤는데요. 여러 환자들을 대하면서 그들의 증세는 결손일 수도 있고 혹은 과잉일 수도 있고 또 환각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기능적으로 무너진 사례들을 의사로서 계속 접하다 보면 인간을 일종의 기계로 보는 시선들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자의 시선은 시종일관 따뜻합니다. 저자는 많은 환자들을 대하면서 그들의 삶에 불균형한 것들이 분명 존재하지만 동시에 그 환자들이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다고 하는 관점을 유지합니다. 인간을 정보 처리 기계로 대하는 많은 관점들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선이 좀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기계로서의 삶은 더 좋은 정보 처리, 그렇지 않은 정보 처리의 개념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능적으로 무너지면 기계가 망가졌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무너진 것으로 보는 삶에도 다채로움은 존재하고 예술성, 창조성, 종교성이 다 깃들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인간 그 자체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겠다는 성찰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정신세계는 또 그 세계대로의 문법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물질과 기능으로 환원되지 않는 이미 이 창발한 세계는 그 세계대로 이해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